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1차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한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슈큐브는 김수민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두 번째 재판이었는데 첫 번째 때랑 너무 다른 결론이라서 정반대 결론이 나와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들어볼 건데요. 일단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좀 아쉽죠. 네네.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배경을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결론에 있어서 좀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재판부에서 이제 설시한 이유를 보면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을 상대로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피해자들이 지금 오늘 이 소송과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국가 면제 이론에 따라서 각하된 사례들을 먼저 근거로 들었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 집행을 조건으로 해요. 소송의 어떤 당사자들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문이 나오면은 뭐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의 이행을 하면 다행인데 안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경우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집행 권한을 부여해주는 절차가 바로 재판인데 이런 다른 나라를 피고로 삼아서 재판을 하는 거는 그 다른 나라를 상대로 강제 집행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외교적인 문제가 당연히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어떤 특정 주권 국가의 주권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가 그 주권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재판 결과에 따른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상에 이런 국가 면제 이론이 들어와 있는 건데 이러한 이제 국가 면제 이론을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하는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차피 강제 집행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어려우니까 국가 면제 이론을 이 사건에 적용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 나온 2차 판결의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유일무이한 진리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당사자들이 우리나라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판결에서 인용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상소해서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핵심 쟁점이 됐던 국가 면제라는 내용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이 판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판결은 결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한다거나 이 피해자들의 피해자성을 부인한다거나 이런 판결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법리 해석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한 각하 판결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서 있었던 판결과 차이가 난 건데 두 판결의 차이는 취지의 차이라기보다는 법적 해석, 법리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법정에서만 모든 결론이 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또 다른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법정을 포괄하는 여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이번에 제시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판결에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추가적인 배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자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 파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제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의사가 불명확하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뭐 액수가 적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도 이런 소송에 다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일본의 확실한 책임을 어떻게든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정말 예전에 나왔던 표현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사과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령 법정에서 좀 시도가 좌절됐다 할지라도 정치적 외교적으로 한국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 길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피해자성을 부인한 판결은 아니다. 이 점 확실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차 판결 때와 달라진 점이 일단 그 주권 면제론, 국가 면제론 이 부분을 다르게 적용한 거잖아요. 그 판단이 바뀐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권 면제가 사실 현재 국제사법 질서에서 회색지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군대 국가들이 성립을 하고 민족주의가 부상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국제 질서가 형성될 때는 다른 나라 거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굉장히 경직된 주권 면제 이론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슬슬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먼저 풀리냐면은 사실 국가 간의 교류를 할 때는 전면적으로 인간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기업 간의 어떤 분쟁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권 면제에서 상업적인 그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조금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이 좀 이후에 떠오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좀 판가름이 안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도 위안부 판결을 할 때에 주권 면제에서 이것은 제외된다라고 판결을 하면서도 상업적 행위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힘을 실어서 판결을 했고 사실 그것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권 면제에서의 예외 이쪽으로 명확하게 들어가지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국제 법학계라든지 법조계에서는 인권 문제야말로 주권 면제에서 빼야 되는 그런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학설이 계속해서 힘을 얻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판결에서는 주권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난 것이고 이번에는 적용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엇갈려 있는 그러니까 회색지대의 문제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논란은 오늘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이 오래된 사안입니다. 2016년에 소를 제기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변호사님? 저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1심 재판에서 이렇게 뭐 5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증거조사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증인신문도 해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되고 뭐 재감정하고 이런데 시일이 오래 소요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 사건은 사실은 그런 증거조사에 전혀 시간을 쏟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쟁점은 이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5년이나 걸렸다는 거는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국가 면제와 관련해서 1차 소송에서는 이제 일본의 이런 위안부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 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나온 소송에서는 달리 판단을 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판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에. 우리나라 대법원. 그렇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98년도에 어떠한 판결이 있었냐면 그 우리나라 그 주한미군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던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라고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국가 면제. 왜냐하면 이 주한미군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에 피고는 예. 미합 중국이에요. 예.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런 미국 군대가 한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주권적 행위다. 따라서 국가 면제 적용이 된다라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예. 대법원에서 그걸 파기환송해버렸어요. 뭐냐면 국가 면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나라 국가의 주권적 행위, 뭐 전쟁 행위라든지 뭐 이런 외교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을 배제시킨다라는 것이지 그 나라의 주권 행위가 아닌 나라도 보면은 그런 일반 개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법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주권 행위도 하지만 그 개인과 거래를 할 때는 일반 상인과 거래하는 사법 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하잖아요. 예, 예. 그러한 계약에서는 그런 민사 채무 불이행 같은 것을 하면은 얼마든지 재판을 당하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래서 그 주한 미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주권 행위가 아니라 일반 사법 행위이기 때문에 예. 국가 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보면 예, 예. 위안부를 징집해서 그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왜 일본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런 주권 행위로서 한 것이라고 하면 국가 면제가 되는 건데 네네네. 이거는 오히려 그 우리나라의 그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취업시켜주겠다. 취업 사기.
그다음에 인신매매, 예. 그다음에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주권행위로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그런 일반 개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예. 다시 말해서 국가의 사법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런 경우는 국가 면제가 부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1차 판결이 옳다라고 보고 예. 오늘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으로 가고 예. 기존의 9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든지 뒤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당장 온라인에서는 이제 이 판결을 두고 물론 이제 재판이라는 거는 뭐 법리 해석이나 이런 걸 당연히 머리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판사들은 가슴이 없는가 뭐 이제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소를 제기하신 분들의 입장은 굉장히 답답하시고 슬프실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긴 하고 나쁘긴 하고 가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을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눈물을 보이시면서 일단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네.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오히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A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에게 B라는 나라의 정부가 비인도적인 범죄를 했을 경우에 주권 면제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제 일국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역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 예전에 있었던 판결대로라면 그 나라 법정에서 그 시민이 원하는 그 나라 법정에서 판결을 내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거꾸로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오늘 이 판결을 내린 판사는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이 꺼려졌던 부분들은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노력들과 비용,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여졌던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위안부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는 해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이 오히려 이것은 대단히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설령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닌 외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런 피해자 본인의 ICJ로 가자라고 하는 이 주장 이것이 대단한 압박이 돼서 비로소 그때 외교적 타협의 여지도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용수 운동가의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 일관적이고 설령 이것이 완벽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현실이 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주장이다라고 저는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면제를 어떻게 보면 뭐 방패막 삼아서 그동안 대응을 해왔는데 이 오늘 판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본 정부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은 굉장히 하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 법정의 판결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을 거기 때문에 새삼 이 판결에 대해서 뭐 환영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앞으로 뭐 항소심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다거나 이럴 때는 또 어떡할 것인지 이걸 봤을 때는 일본에서는 이제 좀 침묵으로 비켜나갈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사실 이 소송을 거신 분들이 돈을 받고자 소송을 거신 게 아닙니다. 이미 다른 뭐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지 과거에 일본에서 조성했던 기금이라든지 그걸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중에 일부도 이번 소송에 동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그렇다라고 책임을 지고 뭐 사실 법적 배상은 세계 질서에서 그 강대국 식민지 출신 국가가 식민지 국가에게 배상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만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 배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여성 인권 문제에 어떻게 같이 시민사회와 국가가 협력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일본이 계속해서 침묵으로 비껴나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 함께 했고요. 저희는 바로 사건 큐브로 넘어가겠습니다.